쓰러진 남편, 그리고 절망의 시작. 안녕하세요. 계절이 싱그러워졌지요. 그 전에 구독과 댓글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도와주실 거지요? 저는 하야시 에미코입니다. 일본 나고야 외곽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남편 다케시와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전직 초등학교 교사로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고 매일 새벽 함께 걷고 아침을 준비하는 것이 저희 부부의 일상이었어요. 그러나 그 평온은 어느 겨울 아침 산산이 깨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을 떠먹던 다케시가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리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다케시. 제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119에 전화했고 구급차는 남편을 나고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긴급 촬영된 CT와 MRI 결과는 저를 절망에 몰아넣었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광범위한 뇌경색입니다.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심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죠. 곧 다케시의 생애가 요양 침대 위에서 멈춰질 것이라는 통보였어요. 이후 6개월 동안 저는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도쿄대학 병원, 교토재활센터, 오사카 첨단의료연구소까지 말이에요. 모든 곳에서 한결같이 들은 말은 기적은 없습니다. 뇌 기능은 회복되지 않아요였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희망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렸어요. 하지만 매일 눈을 감지 않는 남편의 시선과 손가락 끝의 미세한 떨림은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어. 그 한 줄기 믿음을 놓지 못한 채 저는 어딘가엔 다른 해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 영상 한 편이 제 운명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3초 만에 기적을 만든 한국 간호사, 23명이 포기한 환자를 살리다.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다케시에게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낯선 나라의 병원에서 다정한 간호사가 환자의 손을 쥐고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그 환자가 남편과 너무도 닮은 상황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광범위한 뇌경색이라며 포기하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단 한 명의 한국 간호사가 다른 시각으로 환자를 바라보았고 기적이 시작됐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 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의 MRI 필름을 꺼내 다시 들여다보며 스스로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마음 한구석에서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장남은 이미 요양원을 예약해두었고 며느리는 어머니, 이젠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설득했어요. 저는 입을 다물고 고개만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남편의 손을 잡고 이야기했어요. 다케시, 들리죠? 나 혼자라도 더 해볼게요.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말이에요. 저는 유튜브 영상에서 언급된 병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간호사의 명찰에서 어렴풋이 보인 갱이라는 이름을 기억해냈어요. 이후 일본어 번역기로 한국 병원 수십 곳의 웹사이트를 뒤지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어요. 혹시 이 MRI를 봐주실 수 있으신가요? 본문에는 남편의 상태와 지금까지의 진단을 간략히 정리해 첨부했습니다. 며칠간 아무런 답변이 없었어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스마트폰 알림이 떴어요. 레이 MRI 확인 요청의 건. 보낸 사람은 강민주 간호사였습니다. 간단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혹시 척수전도 문제일 수 있어요. 원본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고 손을 모았어요. 처음으로 정말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짧은 메일을 수십 번 넘게 읽었습니다.
원본을 검토하고 싶어요. 이 단순한 문장이 지난 반년 넘게 들은 그 어떤 의사의 말보다 따뜻하고도 단단하게 느껴졌어요. 즉시 남편의 MRI 필름을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테이프를 붙이는 데에도 몇 번이나 실수를 했어요. 일본에서 한국까지 국제 특송을 보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비용만 4만 엔 가까이 들었지만 저는 그 순간만큼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느꼈어요. 병원 측에 번역된 진단서와 함께 MRI 필름, 약물 처방 기록까지 정리해 넣고 보냈습니다. 출고 확인 메시지를 받고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DHL의 배송 추적 페이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서울 도착, 통관 중, 수취 완료. 마침내 병원에서 필름 수령 완료, 분석 후 연락드리겠어요 라는 답장이 도착했어요. 그 순간의 떨림과 기대감은 지금 생각해도 생생합니다. 이틀 뒤 강민주 간호사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영상 분석 결과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현재 환자분의 영상에서 광범위한 경색은 확인되지 않으며 좌측 척수 신경로의 신경전달 저하가 의심됩니다. 회복 가능성이 존재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울음을 터뜨렸어요. 진짜였습니다. 누군가가 남편의 가능성을 이야기해 준 것이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일본에서 들은 모든 말들이 불가능이었는데 이곳에서는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 줄이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직접 내원하셔서 정밀 검사를 권유드려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가요. 서울로. 다케시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만 저는 느꼈어요. 손끝의 체온이 조금 따뜻해졌다는 것을 말이에요. 목소리에 응답한 듯한 그 미세한 온기,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지금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요. 비행기 착륙 후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쥔 채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인천공항의 넓은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회색 하늘은 싸늘했지만 제게는 그것마저도 따스하게 느껴졌어요. 낯선 도시, 낯선 언어, 낯선 풍경이었지만 이 도시에서 기적이 시작될 거라는 희미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다케시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도착한 병원은 대형 병원이 아닌 중형 재활전문병원이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잘 모르는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병원 복도와 접수대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차분하고 따뜻했어요. 병동으로 안내된 뒤 강민주 간호사가 직접 인사를 건넸습니다. 에미코 씨,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다케시 씨의 상태는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은 전문적인 어투와 따뜻한 미소를 함께 가진 사람이었어요. 저는 안도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료실로 들어서자 신경과 전문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의사는 남편의 필름을 다시 스크린에 띄우고 정확히 3분도 지나지 않아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전반적인 뇌경색이 아니에요. 좌측 척수 전도 경로에 국한된 기능 저하입니다. 회복 가능성은 있어요. 그 말은 제 온몸을 전율케 했습니다. 일본에서 수십 번 들은 불가능합니다라는 말과 정반대였어요. 저는 의자의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안도와 놀라움이 뒤섞여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어요. 이어서 강민주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함께 해드릴게요. 포기하지 않은 어머님의 마음이 이곳까지 도착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거야. 진짜 살아있는 거야.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길이 옳다는, 그리고 다케시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확신 말이에요.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병실 창문을 스치며 들어올 때 나는 다케시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무표정한 얼굴, 그 고요한 숨소리. 일본에서 들었던 의사들의 말이 또다시 머릿속을 맴돌았다. 더 이상의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믿고 있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강민주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왔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다. 에미코 씨, 오늘 특수 감각 자극 프로그램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미세한 저주파로 신경 반응을 유도하는 방법이에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실패에 익숙해진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다. 치료실로 이동하는 동안 다케시의 침대 바퀴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이 소리가 언제까지 계속될까? 언제까지 이렇게 그를 이끌고 다녀야 할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스쳤다. 그래도 좋다. 그가 내 곁에 있는 한 나는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전극이 부착되고 기계에서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치료실 한편에 앉아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첫 번째 자극. 아무 반응이 없었다. 나는 실망하지 않으려 애썼다. 이미 수없이 겪어본 일이었으니까. 강민주 간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설정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그 순간 다케시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나는 숨을 멈췄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지만 강민주 간호사의 조용한 속삭임이 내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다. 움직였어요. 반사 반응이 아닙니다. 의도적 움직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터졌다. 7개월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솟구쳤다. 나는 다시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이번엔 눈꺼풀이 흔들리는 게 보였다.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다. 눈물이 말없이 내 뺨을 타고 흘렀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누구보다 확신하고 있던 그 믿음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었다. 다케시의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다. 무표정했던 그 얼굴에서 미세한 이마 근육의 떨림이 보였고 눈썹의 미묘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건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날 저녁 병실의 공기는 전날과 완전히 달랐다. 나는 남편의 얼굴을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으며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나 포기 안 하길 잘했어. 다케시는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눈동자가 나를 향했다. 아주 미세한 떨림이었지만 그것은 분명한 의사 표시였다. 나는 그의 손등을 부여잡고 속삭였다. 나는 당신의 존재를 믿었고 당신은 내 믿음에 답했어.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불빛들처럼 우리도 다시 빛날 수 있을까? 아니, 우리는 이미 빛나고 있는 것 같았다. 작지만 확실한 빛으로. 다케시의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나는 매일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일본의 병원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 이곳에는 있었다. 강민주 간호사와 그녀의 팀원들은 단지 환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보살피고 있었다. 매일 아침 간호사들이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그들은 다케시의 이름을 불렀다. 다케시 씨,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이 뭉클해졌다. 일본에서는 그저 환자였던 남편이 이곳에서는 다케시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말이 없던 병실에 온기가 생기기 시작했다. 첫 주는 음악 치료와 촉각 자극이 중심이었다. 치료사가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고 소리의 진동이 전달되도록 스피커를 침대 아래에 두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다케시의 표정 변화를 지켜보았다. 놀랍게도 그의 눈동자가 음의 고저에 따라 흔들리는 것을 발견했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가 흐를 때 그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지는 것 같았다. 혹시 그 곡을 기억하는 걸까? 우리가 신혼 시절 자주 듣던 그 곡을.
이튿날엔 감각통합훈련이 시도되었다. 간호사가 부드러운 실크천과 차가운 스테인리스 숟가락을 번갈아 다케시의 팔에 접촉했다. 그때 일어난 일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차가운 금속이 그의 피부에 닿는 순간 다케시의 손가락이 살짝 움찔했다. 움직임이 너무 작아서 대부분은 알아채지 못했지만 나는 보았다. 강민주 간호사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반응입니다. 뇌가 아직 연결을 시도하고 있어요. 나는 치료실 한 구석에서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자신에게 묻고 있었다. 내가 무너졌던 지난 7개월은 무엇이었을까? 일본에서 들었던 차가운 진단들, 식물인간, 의식 없음, 회복 불가능이라는 말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지금 깨닫고 있었다. 이곳은 달랐다. 여기서는 다케시가 매일 사람들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을 들었고 매일 새로운 감각을 경험했다. 그것이야말로 생명을 되살리는 진정한 터치였다. 병실 복도 끝에는 작은 화이트보드가 있었다. 거기엔 매일 다케시의 상태 변화가 기록되었다. 자극 후 반응 속도 0.3초 단축, 오전 자극의 웃음 유사 반응 확인, 눈 깜빡임 횟수 증가. 나는 그 기록들을 볼 때마다 울컥했다. 숫자와 의학 용어 속에서 보이지 않던 남편이 이제는 구체적인 문장으로 희망적인 기록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조용히 다케시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내가 여기 있는 건 당신이 여기 있기 때문이야. 내가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 건 당신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이야. 그 순간 다케시의 입꼬리 아주 살짝 올라가는 듯 보였다. 미소일까 아닐까?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분명한 대답이 들려왔다. 병원은 차분했고 밤의 서울은 조용했지만 우리의 안에서는 지금 분명한 기적이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은 유난히 차가운 3월의 아침이었다. 창밖으로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고 병원 복도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나는 간호사의 부름을 받고 물리치료실로 향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무슨 일일까?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강민주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나를 맞았다. 에미코 씨, 오늘 워커 보조로 다케시 씨를 세워볼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마음 한편이 소리쳤다. 너무 무리 아닐까요? 넘어지면 어떡하죠? 하지만 강민주 간호사는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도전은 곧 회복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이 첫 번째 도전입니다. 물리치료실에는 이미 몇 명의 치료사들이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워커가 다케시의 침대 옆에 놓여 있었고 매트가 바닥에 깔려 있었다. 만약을 위한 준비였다. 나는 한쪽 구석에 서서 두 손을 꼭 쥐고 있었다. 7개월 만에 다케시가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간절했다. 워커에 기대어 다케시는 간호사 2명의 보조를 받으며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떨렸다. 온몸이 기울어졌다. 나는 조마조마한 눈빛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넘어지지 마. 제발 넘어지지 마.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기도가 올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찾아왔다. 다케시의 오른발이 아주 미세하게 앞으로 나아간 것이다. 한 걸음. 정말로 한 걸음이었다. 복도 전체가 정지된 듯 고요해졌다. 치료사들도 간호사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리고 뒤이어 왼발이 따라갔다. 두 번째 걸음. 세 번째 걸음. 다케시 씨, 정말 잘하고 있어요. 간호사의 외침이 치료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나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7개월 동안 그쳤던 눈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희망의 눈물이었다.
다케시는 세 걸음을 내딛고 무릎이 풀려 준비된 의자에 앉았다. 숨이 가빴다.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생기가 있었다. 의지가 있었다. 나는 달려가서 그를 꼭 끌어안았다. 당신 걸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순간 다케시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아주 약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리고 내 귀에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고마워.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하지만 간호사들의 놀란 표정이 내가 제대로 들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7개월 만에 들은 남편의 목소리였다. 그날 저녁 병실에서 나는 다이어리를 꺼내 오늘의 기록을 남겼다. 2025년 3월 8일. 다케시가 걸었다. 세 걸음. 그리고 말했다. 고맙다고. 그 짧은 말 속에는 7달의 믿음, 절망, 희망이 모두 들어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썼다. 이건 끝이 아닌 시작이다. 이제 우리는 함께 약속을 지킬 것이다. 서로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퇴원을 앞둔 날, 나는 병실 창가에 앉아 다케시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한 달 전에 그와 지금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여전히 말은 많지 않고 걸음도 조심스럽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희미하던 생기 대신 삶에 대한 강한 욕구가 느껴졌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다. 병원 마당에는 진달래꽃이 피기 시작했고 벚나무에도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계절은 어느새 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우리의 인생도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았다. 강민주 간호사가 퇴원 안내서를 건네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에미코 씨의 손이 가장 중요한 치료 도구가 될 거예요. 매일의 반복된 훈련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눈맞춤. 그게 다케시 씨를 여기까지 데려온 가장 큰 힘이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여기서 배운 것들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지도 몰라요. 이 도시에 아직 할 일이 더 남은 것 같아요. 내 목소리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단순히 치료를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받은 사랑과 희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병원 로비에서 작별 인사를 나눌 때 간호사들과 치료사들이 모두 나와서 우리를 배웅해 주었다. 다케시는 워커를 짚고 서서 그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입에서 또다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은 간호사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나는 다케시의 손을 꼭 잡았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 도시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얻었다. 단순히 건강을 되찾은 것만이 아니라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다. 다케시가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약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내 눈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나도 웃음을 지었다. 응,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번엔 정말로. 일본에 돌아온 후 나는 병원 복직을 포기하고 다케시의 재활에 전념하기로 했다. 더 이상 간호사로서의 커리어가 중요하지 않았다.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나는 그의 간병인이자 동반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매일 나는 블로그에 그날의 치료 기록을 남겼다. 다케시의 작은 변화들, 재활운동의 과정들, 그리고 우리가 서울에서 배운 치료법들을 상세히 기록했다. 점차 비슷한 처지에 놓인 환자 가족들이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아이의 발달 지연으로, 어떤 이는 부모의 뇌졸중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조용히 말해주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정답은 가끔 다른 나라에 있어요. 그리고 의사의 진단이 전부는 아니에요. 가족의 믿음이 때로는 더 정확한 진단일 수 있어요. 몇 달 후 서울에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강민주 간호사였다. 에미코 씨, 혹시 일본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재활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환자를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은 가족들에게도 주고 싶습니다. 나는 그 메일을 읽고 창밖을 바라봤다. 마당에는 다케시가 워커 없이 천천히 걷고 있었다. 이전보다 2걸음 더 멀리, 그리고 2걸음 더 곧게.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확신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천천히 답장을 적었다. 우리,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저도 준비할게요. 기적은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받은 기적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차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나는 이렇게 남겼다. 이 길은 우리가 다시 태어난 길입니다. 앞으로 걸어갈 모든 날을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길도 걸어갈 수 있으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